안녕하십니까. 부동산을 잘하는 아빠 부자라빠입니다. 정말 열심히 아끼고 노력하여서 그렇게 꿈에 그리던 내 집을 장만하면 그에 대한 거래 신고를 하고 자금 조달 계획서를 제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는 부동산 시장이 과열됨에 따라 정부에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의무화시켰기 때문입니다. 의무화되었기 때문에 신고를 지연하거나 미신고 시에 과태료를 내야 하고 거짓 신고 시에도 또한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게다가 투기 의심이 있으면 취득 자금에 대한 자금 출처 조사까지 진행을 합니다. 그러므로 주택을 취득하면 절차에 맞추어서 그 신고를 잘 해야 합니다. 내 집 마련에 기뻐서 가만히 있다가는 황당한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택을 취득했을 경우 신고하는 것과 자금 조달 계획서 작성 그리고 자금 출처 조사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자 정부는 2020년 8월 18일에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을 하였습니다. 이 법률에 의하면 분양권과 입주권을 포함하여 부동산을 거래하는 거래 당사자들은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관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때에는 실제 거래 가격 등을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서에 따라서 신고해야 하고 만약 개업 공인중개사가 중개를 했다면 그 공인중개사가 신고를 해야 합니다. 또한 거래 당사자 중 법인은 주택 매매 계약 체결 시 거래 상대방이 해당 법인의 임원 및 임원의 친족 관계가 있는지 여부와 주택 취득 목적 등을 법인 주택 거래 계약 신고서에 따라 추가로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신고를 계약 후 30일 이내에 하다 보니 중도금이나 잔금 전에 신고를 하게 되는데 그러다가 거래가 해제, 무효, 취소되는 경우가 간혹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를 악의적으로 활용할 여지도 있지만 실제로 그런 상황이 왕왕 발생하는 것이 현실인데 이런 경우는 해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즉 거래 당사자는 해제 등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신고 관청에 신고를 해야 하고 마찬가지로 개업 공인중개사가 중개를 하였으면 해당 개업 공인중개사가 해제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제 등의 신고 의무자는 거래 당사자이므로 거래 당사자는 공인중개사가 제대로 신고했는지는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신고가 지연되거나 안 한 경우에는 10만원에서부터 300만원까지 과태료를 내야 하고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도 실거래가액의 2 내지 5% 수준의 과태료를 내야 하는데 이 금액이 작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과태료에 대한 부분도 잘 유의하셔야 합니다. 법에 의해 부동산 거래를 신고할 때에 자금 조달 계획서도 함께 제출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 제출 대상은 첫째 투기 과열 지구와 조정 대상 지역과 같은 규제 지역 내에서 주택을 매수한 경우에는 거래 가격과 관계없이 모든 주택 거래를, 그리고 두 번째는 비규제 지역에서 개인이 6억 원 이상의 주택을 매수한 경우, 세 번째는 법인의 모든 주택 거래가 해당이 되게 됩니다. 게다가 투기 과열 지구 내에서 주택을 매수한 경우에는 자금 조달 계획서에 기재한 금액에 대한 증빙 서류도 함께 제출을 해야 하는데 그 서류가 보여드리는 표와 같은 내용으로 꽤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크게 자기 자금과 차입금으로 구분을 해서 각 항목마다 제출 서류가 아주 다양하게 필요하게 됩니다. 이는 돈과 세금에 대한 부분이므로 꼼꼼하게 잘 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에 자금 조달 계획서 또는 증빙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실거래 신고 필증 미발급으로 인해 소유권 이전 등기가 불가하게 될 수도 있으니 이 점 유의하셔야 합니다. 부동산 거래신고법 5조에는 매수자가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면 해당 관청에서는 신고 내역의 적정성 여부를 검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고 관청은 신고받은 내용이 누락되거나 정확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신고인에게 신고 내용을 보완하게 하거나 거래 당사자 또는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거래 계약서, 거래 대금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신고 내용을 조사한 결과 그 내용이 실제 거래 내역과 다른 경우 그 위반 행위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주택법, 공인중개사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다른 법률을 위반하였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수사기관에 고발하거나 관계 행정기관에 통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게 됩니다. 특히나 자금 조달 계획서 및 증빙자료 확인 결과 자금 출처가 부족하거나 증여가 의심되는 경우에 해당 거래 내역과 확인 내역을 탈세 의심 자료로 국세청에 통보하게 되며 국세청은 해당 자료를 바탕으로 검증을 진행하게 됩니다. 과거에는 그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 계약서 금액을 좀 조절하거나 이런 걸 뭐 다운 계약서니 업 계약서니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아니면 그 취득 자금에 대해서 분모 찬스를 또 사용하는 경우도 좀 많았었는데, 지금은 그 IT 기술이 발달하다 보니까 자료 취합과 분석이 너무 잘 되어서 바로 드러나게 되므로 실제적이고 근거 자료가 확실한 것으로 이 작성을 해야 할 것입니다. 실생활에서 부동산 거래를 함에 있어서 자금 출처 조사라는 말은 정말 무서운 단어입니다. 이 자금 출처 조사라는 것은 재산 취득과 채무 상환 등에 소요된 자금, 그리고 이와 유사한 자금의 원천이 취득자의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을 보아 본인의 자금 능력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그 자금의 출처를 밝혀 증여세 등의 탄류 여부를 확인 위하여 실시하는 세무조사입니다. 여기에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주택 취득 자금에 대한 조사입니다. 예를 들어 소득이 없는 미성년자가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성년이라도 직업이나 연령에 맞지 않게 고가의 주택을 취득한 경우, 그 다음에 자금 조달 계획서 신고 항목 중 정상적인 자금 조달로 보기 어려운 거래로 편법 증여가 의심되는 경우, 자금 원천이 충분한 경우라도 취득한 자산과 자금 사용처 항목에 대한 원천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등의 조사가 들어가게 됩니다. 이때 국세청은 부동산 취득 등기 자료와 국토교통부 등으로부터 받은 탈세 의심 자료 등을 국세청에 보유하고 있는 소득 및 재산 자료와 통합하여 분석함으로써 본인의 자금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 자금 출처 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이게 사실 조사라기보다는 의심 나는 것에 대해서 당사자에게 증빙 자료를 제출하게 하는데, 이를 통해서 증빙되지 않은 그러한 것은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서 증여세를 과세하게 됩니다. 반면에 자금 출처로 인정받는 경우는 이제 근로소득과 이자, 배당, 기타 소득 등을 포함한 원천 징수소득, 그 다음에 사업소득, 농지경작소득, 차익금, 임대보증금, 보유재산 처분액, 증여 등이 있습니다. 여기서 유념해야 할 것은 차익금에서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의 금전대차는 인정하지 않으며
증여받은 것은 자금 출처로 인정받을 수 있지만 정상적인 증여세를 또 내야 합니다. 그동안 부자라빠의 주택 관련 세금 공부하기 위해서 총 4회에 걸쳐 취득세에 대해서 좀 알아보았습니다. 세금이라는 것이 재산이 없으면 별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가족들과 행복하게 살려면 어느 정도 재산이 있어야 하고 경제활동도 좀 잘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세법에 대해서도 이제 어느 정도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잘못하면 안 내도 되는 세금을 내거나 오류로 인해서 과태료 및 가산세를 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아는 것이 힘이고 아는 것이 돈입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많이 아시고 재산을 많이 모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주택 관련 재산세에 대해서 좀 알아볼 생각입니다. 계속 관심 가지시고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독 신청을 해주시면 새롭게 업로딩 할 때마다 바로바로 알려드리니 따끈따끈한 동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구독 신청과 댓글은 저에게 힘을 줍니다. 감사합니다.